국민학교가 서울에서 잘 됐었는데 언론 강좌를 딱 하니까 학생 수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론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면서 오셨죠.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언론은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언론이 얼마나 우리 한국 언론이 나쁘고 왜곡하고 오보하고 그 뭐 강의 안 들어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내가 진짜 언론을 잘 몰랐구나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섣불리 내성이 생겼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감기 걸렸을 때 뭐 염증 생겨서 항생제 먹다가 말면 그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항생제 안 듣습니다. 더 센 걸 먹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해서 이제는 그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참 그 언론들이 조작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산에서 강의장도 너무 좋고요. 또 참 부럽습니다. 대통령님 정치적 고향의 동양분들을 만나니까 우리 동창도 계시고 그 참모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부산에 계시니까. 저도 부산에 와서 참 너무 기쁜데 특히 이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론을 얘기하니까 더 기쁩니다. 대통령의 선거 배경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실패론이 언론에 퍼지면서 여러분 참여정부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따가 제가 증거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매우 성공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언론이 그 실패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진보 진영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촛불에 대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촛불 시위 그 주동자들이랑 참여자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친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따가 또 제가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촛불 시위 나온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지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노 대통령의 이제 추종자라고 생각하고 노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배후를 조사하라. 이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배후에서 촛불값을 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었고 요즘 뭐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다 노 대통령이 뿌린 씨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복지, 경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검찰의 이제 전방위 기획수사, 인질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진보 지식인과 언론이 비난하고 심지어는 대통령한테 사과란 말까지 그 칼럼에 썼는데 이게 어떤 언론이냐? 어떤 언론인지 아세요? 진보 언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언론은 보수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보 보수 언론이 같이 문제인 게 이제 그 참여정부의 저는 비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진보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하시게 된 거고 유작으로 진보의 미래를 남기셨고 지금 복지주의가 이제 뭐 거의 시대의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님의 남긴 유작으로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가시면서까지 엄청난 그 씨를 뿌리고 가신 걸 생각하면 참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던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이 참여정부 실패론이라는 프레임도 만들어지게 됐고 대통령이 힘들고 지지도가 낮았던 것도 순전히 언론 때문에 그런데 언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정부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했는데 정부 신뢰가 상승한 때가 미국에서 딱 2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레이건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 때 2번 있었는데 이 스트링 그린이라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 왜 정부 신뢰를 올렸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언론에 비친 이미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보셨죠? 뭐 이제
전쟁하고 군인들 죽어서 이렇게 유해 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하고 요새 누가 그거 따라서 맨날 그 울어요. 근데 진짜 보기 안 아름답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아서 정부 신뢰가 올라갔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그 저 교수들 방법이랑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클린턴 대통령은 다들 지지도가 왜 높았다고 생각하세요? 에이, 미남이라서는 아니죠. 경제죠. 예, 경제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가 아니었어요. 클린턴도 이미지였어요.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면은 우리 같은 서민을 생각한다는 이미지. 그래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언론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이제 얻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경우도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 리더십하고 정부 신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대통령이 지지도가 낮았던 것은 언론에 비친 이미지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요새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언론을 좀 포용하고 잘 지내지 왜 그렇게 싸워서 손해를 봤냐 하는 분들이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언론이랑 싸우긴 대통령이 왜 싸우냐고 그것들을 그냥 확 손을 봐주지 그래서 국세청 국정원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지 그걸 못했냐 이런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동의하세요? 그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안 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는 이거 듣고 나면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그 두 가지 길이 있는 걸 몰라서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본인한테 당신 이미지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지도가 낮아서 정책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그 길을 가셨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을 통제하면요 대통령이 높은 지지도를 누립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지지도는 90% 이상일 거고 푸틴은 70%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최근까지도 50%였는데 요새 보니까 20%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 이제 말기잖아요.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바로 못 봤나요? 그동안에도 뭐 구제역에 그 촛불에 다 그래서도 촛불 때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도 흔들림 없었잖아요. 요새 조중동이 때립니다. 조중동이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조중동 종편을 특혜달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중동 종편 특혜를 주면 조중동은 그 말기라고 해서 아직 말기 아니죠. 그 이명박을 또 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게 조중동이 때리니까 이명박도 못 당하는 거예요. 지지도가 20%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조중동이 아무리 때려도 지지도 30% 이하 내려간 적 없습니다. 임기 말 지지도 몇 %인지 아시는 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 30%. 예,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정 때, 대연정 때 조금 떨어진 거 외에는 대통령은 임기 초에도 지지도가 낮았고 임기 말까지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아무리 때려도 32%는 깨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지지도 막 40% 50% 하다가 조중동이 때리니까 별 수 없이 20%거든요. 근데 이제 조중동도 거래를 하는 거죠. 조중동 종편 허가만 내줘 뭐해. 우리 다 망하게 생겼는데 특혜 내나 이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지도와 그 언론의 관계는 밀접하기 때문에 낮다 높다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도기 국가에서는 정부 불신이 가장 높은데 왜 그러냐면 언론이 정부를 자꾸 비난하고 정부는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일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도를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면 지지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노무현은 왜 언론에 맞섰는가? 당신의 그 지지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왜 맞섰느냐? 첫 번째는 언론 문제가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가라기보다는요, 민주주의 사상가로 후대에 더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보다는 조금 순교자 같고 좀 종교 지도자 같고 이런 면도 있었잖아요. 그 민주주의 신념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사상가로서 이제 핵심이 언론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핵심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서 견제와 균형 뭐냐? 정부와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하면 국민이 행복하고, 정부와 언론이 손을 짝짝꿍 잡고 하면 누가 불행해요?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론과 정부가 그 견제를 하게 되면, 서로 견제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부패가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정부 말에 되면 이제 그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왜? 검찰이 지금은 정권에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이제 주의를 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줄줄이 터질 거예요. 이제 그 드라마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투명성 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이제 견제를 원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적 전략적 선택인데, 그게 뭔지는 이제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는 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강의를 빨리빨리 마치고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참정권을 향한 이제 그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얻고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말에 깔려 죽고 그랬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금식 투쟁을 해가지고 그 막 튜브에다가 이 턱을 벌려서 막 그 먹을 걸 밀어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들이 단식 투쟁을 하니까 결국 이제 투표권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게 참정권 투쟁이었다면은 이게 시민주권이 내용이 바뀝니다. 똑같은 시민주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2차 대전 후에서는 복지권이 시민주권이 돼요.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고 시민권이 정치권에서 복지권, 경제적인 데로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가 되면은 그 21세기 이전에 언제부터냐면 68혁명. 68혁명이 사실은 이제 이 복지권은 우리가 보통 레프트, 좌파라고 그러고요. 68혁명부터 신자파가 나타나게 돼요. 이 신자파가 뭐냐면 참여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권 좌파들은 주로 노동당 정당들이, 좌파 정당들이 추구했다면은 이 신자파 운동은요, 주로 대학생, 부르주아지 운동입니다. 우리 그 민주화 운동처럼. 그래서 중산층이 좌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말하자면은 무슨 반핵운동, 환경운동 이런 게 사실은 다 신자파거든요. 그래서 그 신자파들은 뭐냐면 그 참여민주주의, 시민이 참여해서 정치를 바꾼다는 참여민주주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민주권이 참정권, 복지권, 자치권 또는 참여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데, 노무현의 사상은 뭐였냐 하면 참여권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이 실질적 민주주의, 복지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왜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이나 또는 민노당이 참여정부에 그렇게 비판적이었냐. 그러니까 사실은 조중동만 비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의 이쁨을 받으면서 대통령 됐나요? 아니죠. 그 대선 때 기억하시죠? 그 얼마나 왜곡을 하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고 무슨 호화 요트를 탔느니, 또 무슨 뭐만 깽판 치면 된다고 했다고 그것만 따가지고 하느니 뭐 이랬는데 그래도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힘이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오마이뉴스 하나 가지고도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경향 한겨레도 그때는 노무현 후보를 많이 도와줬죠. 근데 딱 당선되고 나서 경향 한겨레도 등을 돌렸고, 이제 그 민노당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이러니까 참여정부가 왜 힘들었냐면
조중동만 비난하면은 아 싸우나 보다 이렇게 봤을 텐데 경향 한겨레까지 똑같이 비난하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서 조중동이 재앙적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경향 한겨레도 한 며칠 있으면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회장군 인사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받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을 진보 언론이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힘들었고 그 말도 안 되는 실패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왜 그랬냐? 왜 이 진보 언론들은 그랬냐? 보면 한겨레는 민노당 성향입니다. 왜냐면 그 운동권 출신도 NL이라고 그 민노당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PD 계열입니다. 진보신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옛날에 운동권 같이 하던 사람들 다 통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올드 좌파예요. 그 복지권을 추구하는 올드 좌파예요. 분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념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참여정부하고. 참여정부 뭐냐? 굳이 붙인다면 뉴 레프트인데 사람들이 뉴 레프트란 말이 참 싫대요. 왜냐면 뉴라이트 비슷하다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뭐냐? 이게 진보적 자유주의. 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사실은 영국의 노동당도 옛날의 노동당이 아니에요. 옛날의 노동당은 IMF 맞아가지고 대처한테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18년간 집권을 못했어요. 영국의 노동당이. 그래서 제3의 길 하고 등장한 게 뭐냐면은 그게 신자파예요. 구자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저기 가 계신 거죠. 그래서 신자파 내지는 진보적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띄었기 때문에 구자파들하고 이념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진보 진영 내부에 격렬한 경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경향 한겨레는 그 항상 옳은 보도만 하고 참여정부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나냐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뭐가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대통령이 그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는데 탈권위주의를 했고 그 정당이 미발달됐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낙선을 통해서 열린우리당 탈지역주의 정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가 문제였는데 대연정을 통해서 이거를 풀으려고 했었고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견제받지 않는 특검, 검찰, 언론 그리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거 검찰, 언론, 조폭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폭 언론 그러는 이유가 이게 같은 부류인 거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근데 그래도 조폭은 검찰한테 좀 견제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과 언론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딴 거는 그러니까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는데 이제 이쪽 부분을 못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검찰 부분은 대통령이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말씀하시고 언론 부분은 임기 내내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단 말은 시민이 정부도 견제하고 시민이 언론도 견제하고 시민이 국회도 견제하고 정당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해야 되고 이들이 또 서로 견제하는 이게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언론과 싸운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상이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싸우신 그런 민주주의 사상 원칙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 이제 싸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대통령하고 좀 동의를 못했어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래서 대통령하고 제가 가장 많이 싸운 참모였는데 사실 촛불 집회가 나는 걸 보고 내가 틀리고 대통령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다.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전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는 게 여론이죠.
그래서 여론전은 뭘로 이루어지나 이제 담론 전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과 끊임없이 담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조중동은 언론이 아니라 첨단 무기를 갖춘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해요. 조중동을 중립적인 언론이라고 보고 여론을 대변한다고 보고 조중동 하라는 대로 따라한 거죠.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조중동이 예를 들어서 인사 잘못했다 막 이러면은 아 이거 잘된 인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홍보수석 딱 되니까 조중동이 이제 막 중앙은 그때 아니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저한테 막 온갖 이제 그 악담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왜곡 보도를 하고 서프라이즈에 들어갔더니 야 조중동이 이렇게 그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이번 인사 잘 됐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에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딱 그러는데 열린우리당 사람이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자기네 대신해서 언론이랑 싸워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 조중동이 미워하니까 얘는 나쁜 애야. 그리고 우리 편 중에서도 조중동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만나서 술도 먹고 뭐 인맥도 있고 그래서 잘 지내는 사람은 열린우리당에서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상대방이 미워하면 우리도 미워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우리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적과 연애를 하는 거죠. 동침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려도 마음까지 주면서 연애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 맨날 그러셨죠. 저들은 대포를 쏘는데 우리는 소총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청와대 브리핑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뭐냐면 선거가 없을 때 평상시에 언론의 정파성을 폭로해야 선거 때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 선거 때 치명상 입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4년 총선 때 정동영 의장의 노인 발언. 그게 폄훼 발언인가요? 아니죠. 비록 노인들은 안 하시더라도 너희들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투표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 프레임이 조중동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노인 폄훼 발언. 딱 이러고 프레임을 거니까 사실 뭐 울고 싶은데 빡 때려주니까 이쪽 영남 지방에 계신 분들 그것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나서 안 찍었죠. 그러니까 우리 편들이 더 먼저 정동영 의장더러 막 사퇴하려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당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쪽에서 말실수를 해도 악의적인 발언을 해도 어때요? 다 보호해줘요. 절대 안 잘라요. 이명박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기싸움에서 일단 한나라당은 이길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중동이 막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더 앞장서서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그렇게 치명상을 입었죠. 또 그 지방선거 때 2006년 지방선거 때 그 박근혜 대표 이렇게 상처 누가 했는데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열린우리당 당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이쪽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노혜경 대표가 수술을 하는데 성형수술까지 같이 원래 상처 나면 얼굴은 성형수술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 성형이 뭐 이렇게 눈 고치고 코 고치는 성형이 아니라 상처 안 나는 성형수술까지 해서 다행이다라고 한 걸 마치 성형수술했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거로 해서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거는 말실수가 아닌데도 말실수처럼 왜곡해서 언론에서 막 때리면 우리 편이 다 휘영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각을 세워서 언론의 정파성을 폭로해야 선거 때 국민들이 면역이 생겨서 안 믿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은 왜 이걸 꼭 대통령이 해야 되냐?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참모가 하면 되지. 왜 그걸 대통령이 하시냐? 그래서 저는 제가 청와대 가보니까요. 언론한테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서 브리핑 좀 해달라 그러면요. 다 싫대요. 그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싫대요. 왜 싫냐 그러면은 나가면 본전이 안 된대요. 가만히 있는 게 본전이고 나가서 일단 말꼬리 잡히면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이 언론하고 직접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독재시대 때 대통령이 언론 탄압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면 대통령을 욕하게 돼 있어요.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대통령한테 제가 싸울 테니까 대통령은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조수석이 싸워봐야 국민들이 누가 관심을 갖겠냐. 당신더러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지. 조수석만 상처를 입는다. 대통령이 싸우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원문 기사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해서 학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된다. 당신 그래봤자 다치기뿐이 더하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싸우다 다치면 그만두면 되고 또 다른 참모 와서 싸우다 그만두면 되고 참모들이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홍보수석이 대통령 언론 탄압한다고. 대통령 언론 탄압 그만하고 나 말 좀 하게 두세요. 저는 아니되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이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촛불 시위 때 그 사람들이 왜 조중동의 문제를 알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싸울 때만 해도 대통령이 왜 채신 없이 저렇게 언론하고 싸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쇠고기 문제 때 조중동이 딱 말 바꾸는 거 봤잖아요. 참여정부 때는 뭐 수입을 하면 안 되네, 뭐 위험하네, 뭐 한국인 유전자는 뭐 제일 취약하네 이러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까 촛불 집회 때 서울에 오셨던 분들 여기서도 하셨지만 서울에 오셔서 보시면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언론사에 쓰레기 쌓아놓는 거, 그렇죠? 근데 6.8 혁명이 뭐냐면 우리 촛불 집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독일 교수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니네 딱 그 신장파 운동이다 그게. 우리 촛불 집회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신장파 운동이 시작됐구나 자기가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6.8 혁명 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다 했던 게 뭐냐면 언론사 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힘이 세지면서 이제 가장 그 권력자였던 특권자였던 언론에 대한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촛불 집회 사람들이 노무현의 그 추종자라고 이쪽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행태들을 보고. 근데 그런 행위가 사실은 깨어있는 시민의 행위인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깨어났냐. 그나마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는 걸 보고 학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옳았다.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은 봉화에서 이제 우리 책 쓰느라고 진보의 미래 책 쓰느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저한테 조수석 얘기를 들을 걸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또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아니다. 대통령이 옳았다는 얘기를 촛불 집회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검찰 수사 이런 거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느라고 책을 제가 다 못 썼어요. 아직도 다 못 썼는데 그래서 책을 들으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끝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근데 지금 결론은 대통령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우리가 보수 언론과의 담론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담론 싸움에 실패했나를 보면 일단은 진보가 분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편이 기싸움을 할 때 누가 져요? 이렇게 딱 눈 마주치고 눈싸움 같은 거 할 때 누가 지죠? 네, 먼저 눈 감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기싸움을 할 때 기가 약한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정부 내내 기싸움을 하는데 청와대는 언론이랑 죽으라고 싸우는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아도 뭐 그래도 안 돼. 대통령한테 삿대질 하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언론한테 비판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그 대통령한테 대고 삿대질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진보의 분열, 당과 청와대가 소통이 부족해서 이제 당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 다음에 당 내 리더십이 없었어요. 열린우리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정당이었어요. 당내 리더십이 당의장이 9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세력 간 싸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럴 때 막 양쪽 싸움하는데 누가 탁 나서서 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면 조중동이 막 띄워줘요. 굉장히 훌륭한 의원이 돼요. 대중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에 상처를 입히고 자기가 뜨는 그 개인 이기주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유명해졌던 의원이 있어요. 지금 뭐 부산 출마하겠다고 와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보세요. 말로가 좋은가? 아직 말로가 아닌데 나는 말로가 이미 낫는 줄 알았는데 그 당과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으면서 자기가 조중동한테 칭찬을 받고 이쁨을 받았던 의원이 결코 좋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했던 유시민 그 전 장관은 지금 야권 지지도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국민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을 해코지 하는지. 그래서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꿋꿋하게 기싸움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우리 편한테 좋은 그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의 패배 전략이 저는 그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는데, 요건 뭐냐면요. 2003년부터 이제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변하면서 이 그 지지도 변화인데, 보면은 열린우리당 생기면서 이제 지지도가 바닥이죠. 이게 민주당 지지도예요. 대선 된 다음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바닥이 됐다가, 이때가 이제 최고가 된 게 그 총선 지나면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최고로 간다는 그 다음에 내리막길인데, 가장 이 내리막이 심한 게 언제냐, 요때거든요. 2005년 11월과 2006년 7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때가 요거는 이제 연령별이고, 요 다음을 보면 그 진보, 중도, 보수 이념별로 봐도 여기가 좀 올라갈 때, 요때가 아마 저길 거예요. 진보들이 확 올라갔을 때가 뭐냐, 4대 개혁법 투쟁할 때. 그렇죠? 근데 그 4대 개혁법 실패하면서 푹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진보, 중도, 보수 할 거 없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는 요때거든요. 똑같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2006년 무슨 선거 있었어요? 지방선거 있었죠. 6월에 지방선거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회복 불능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면 지방선거 때 패배했느냐? 왜 패배했을까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그때까지 참여정부가 해놓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뭐 방패장도 18년 동안 끌어오던 거 해결했죠. 그 다음에 그 전자권 환수하는 것도 미국이랑 협상 다 끝났죠. 난제들을 많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를 그때 떠나면서 제가 6년 2월에 떠나면서 2006년 6월에 쓰라고 영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참여정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그거 하나도 안 쓴 거죠. 안 쓰고 뭐 했냐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서울시장 선거할 때. 잘못했다. 심지어 뭐라 했냐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고 읍소했어요. 그럼 잘한 게 없고 우리가 잘못했고 한 번만 봐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봐줘요. 근데 이 2005년 11월까지는 지지도가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 2월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제가 있는 동안 40% 이상 넘어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3.1절 연설 있을 때, 일본에 대해서 3.1절 연설 있을 때 올라갔고, 그 다음에 35%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대연정대 25% 잠깐 갔다 다시 회복돼서 제가 떠날 때까지 3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하면서 읍소하고 다니면서 팍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열린우리당은 매일 저를 비난했어요. 저더러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저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 떨어진다고. 근데 제가 있으면서 조중동과 싸울 때는 지지도가 팽팽했는데, 제가 떠나고 열린우리당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양쪽이 싸우면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네가 잘못했다니까. 그래, 니네 잘못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더블 스코어로 진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열린우리당의 선거 전략의 패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야 우리 잘한 거 많아 그러면서 내보여야지 되는데 당에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툭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균형점이 35%였는데 평균이 30%로 푹 떨어져서 이제 30%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도는 고객 평균 미니멈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때 좀 떨어지고 FTA 때는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WBC 야구 이겼을 때는 45%까지 갔고 원래 그런 거예요. 대통령 지지도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이유가 있었는데 그동안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어땠냐. 지방선거 끝난 이후로 19% 이상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층 외에는 지지를 못 받았던 거죠.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의 패배 전략에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왜 또 담론 싸움에, 조중동과의 담론 싸움에 왜 패했냐. 진보 언론과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보 신문은 구잡하고 참여정부는 신잡하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쪽은 민주주의 뭐 필요 없고 그냥 대통령이 권력을 확 행사해가지고 복지 좀 그냥 확 하려는 거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복지를 원하지 않으니까 뭐 세금만 올린다라고 세금 포탄이니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복지를 하려니까 이게 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 언론과의 갈등이 그런 이념적 갈등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언론의 특권을 모두 없앴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기자실 뭐 브리핑실 만들고 기자실 폐지하고 이럴 때 그 조중동보다는 더 강하게 반발한 게 한겨레 경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그거 없애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돈이 있으니까 사무실이라도 따로 얻으면 되지만 우리는 갈 데가 없는데 그걸 없애는 거 우리 죽으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이 굉장히 엘리트주의가 있는데 대통령은 굉장히 탈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들의 특권을 많이 없애니까 이제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방송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어용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정부를 그냥 때리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은 소원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MBC 같은 데는 방송 노조가 또 민노당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FTA 때 추월하고 반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방송학자들이 참여정부 때 방송이 뭐 언론의 그 정부의 뭐 친여 성향이니 정부의 앞잡이니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제가 그래요. 방송 제대로 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모니터를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건이 있었냐면은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되게 덥네. 제가 옷을 좀 벗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대통령이 8.15 그 기념사를 하셨는데요. 그 기념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과거를 이렇게 해원하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발언 중에 예를 들면은 그 뭐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나라당이 막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의 8.15 기념식 내용이 뭔지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이렇게 반발했다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은 신문과 달라서 똑같이 그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 보도에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홍보수석이었는데 그 KBS 다른 언론도 아니고 KBS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8.15 경축사 논란 이게 제목이에요. 완전히 야당의 입장에서 제목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송이 굉장히 반정부적이었다. 근데 지금은 방송이 어때요? 친정부 정도가 아니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무너졌죠 방송이. 예. 근데 이제 노 대통령이 진보적 자유주의든 신자파든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대변하는 언론이 없었다.
유일한 언론이 오마이뉴스였는데 오마이뉴스도 모든 언론이 비난하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 실을 이제 그 길이가 다른 거를 이렇게 주고서는 이 사람한테는 5.5cm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몇 cm냐고 그러면은 다 6cm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5.5cm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6cm니까 내가 잘못 측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6cm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영향을 받지 자기 소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 잘했다고 그러고 다니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잘 못하니까 오마이뉴스도 언론인데 다른 언론이 다 비난한데 자기네만 참여정부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자니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마이뉴스도 나중에는 비판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언론이 하나가 돼서 진보든 보수든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조중동이 문제가 아니라 진보 언론, 진보 정치인까지 다 노무현을 잘못했다는 그런 이지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햇볕 정책을 기준으로 나눠지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진보의 이 민노당, 진보 언론, 참여정부가 다 들어가는데 이제 보수의 한나라당, 수구 언론이 들어가고 근데 이들과의 또 이념 갈등은 뭘로 나눠지냐면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탈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파. 그러니까 여기는 구자파고 구자파는 뭐냐면 복지, 오로지 그냥 물질주의, 분배, 경제적 분배를 중시하는 게 물질주의고 여기는 그래서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영국의 노동당, 민노당 굉장히 위계적이죠. 권위주의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노사모, 촛불시민 이런 사람들은 탈물질주의적인데 탈물질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인권 참여 이런 겁니다. 인권 참여 환경 이런 그 새로운 가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세기를 물질주의의 시대였다 그러면 21세기를 탈물질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했던 거예요. 야, 한국에서도 이제 탈물질주의 운동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이 탈물질주의의 시초는 사실은 노사모였어요. 그러니까 노사모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이들이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탈물질주의 운동의 시초는 노사모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촛불이 노무현 사단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 연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 노사모도 일부 있긴 있었지만 그 촛불에 나온 사람은요.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위에. 근데 가치 지향이 같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래서 그 이 권위주의적인 것과 이 민주주의적인 참여주의적인 가치가 이렇게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는 왜 담론 싸움에 패했나?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지성 리더십의 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우리 사회 지성 리더십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교수들이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담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언론이 담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교수들이 그대로 언론이 원하는 대로 불러줘요. 그러니까 교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언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교수들이 대신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지성 리더십의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미국의 아이비 대학은 90%가 알 고어한테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6%가 알 고어, 4%가 그 랄프 네이더. 그리고 이제 그 부시를 뽑은 사람이 6%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미국 대학에 미국이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인 나라 아니에요. 의료보험도 없는 나라 아니에요. 우린 그래도 의료보험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 아이비 대학의 90%가 진보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학이 아마 90%가 보수이거나 이념 없을걸요. 그런 점에서 그 지성 리더십의 위기가 참여정부가 담론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신념을 가진 교수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길 수 없는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수들이 양분돼 있어요. 한나라당 아니면 민노당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신념을 갖게 되면 양극화가 되나 봐요. 실제 심리학 이론에서 보면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 극단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들이 진보라 그러면은 노무현 정도는 진보가 아닌 거예요. 불만족스러워. 더 좌로 가야지만 진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가 양극화되어 있어서 참여정부의 호의적인 그 담론을 생산해내는 교수들이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는 프레임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참 프레임에서도 약했어요. 저도 약했어요.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여정부를 떠나고 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나왔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제가 참 잘했을 것 같은데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뭐냐면 우리가 보수의 프레임 안에서 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야지. 근데 그 보수 언론의 이제 대표적 프레임이 뭐냐면 진보는 아마추어고 무능하다라는 건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유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 진짜 잘하거든요. 한유능 하거든요. 자화자찬 안 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은 일을 유능하게 하시는데 그 유능하다 그렇지 않다의 차이가 뭐냐면 노 대통령은 항상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진짜 일을 근본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유능하셨던 분인데 부패는 참아도 무능한 건 못 참는다. 이 프레임 아니에요. 그쵸? 지난 대선 때 프레임이. 그 다음에 네, 부패에도 유능한 보수가 났다. 그 다음에 실업과 양극화는 참여정부의 경제 파탄 때문이다. 양극화가 누구 때문이에요? 김영삼 IMF 때문이죠. 예. 근데 그거를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하고 복지를 4대 복지를 처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부터 무슨 최저생계 보장까지 다 새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복지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 복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우리가 인프라가 없으니까 통계청 2배 늘려서 통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돈을 얼마에 쓰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명박처럼 전봇대 뽑아. 그래서 뽑고 그 다음에 그냥 뿌려 해서 미소금융 만들어서 그냥 뿌리고 하면은 쉬워요. 정책하기. 근데 노 대통령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통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봐서 다른 예산하고 다 비중을 봐서 이렇게 편성하니까 참여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2008년, 2009년에 다 시행됐어요. 물론 그 전에 시행된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암 걸렸을 때 환자 자기 부담금이 10%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이제 노 대통령 그 지지자가 됐죠. 그런데 2008년, 2009년에 이제 들어온 복지의 수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어떤 아버님이 그러시대요. 할아버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노인 요양보험, 치매보험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성근 씨가. 그거 도대체 어디서 한 거냐고. 당연히 참여정부가 한 거죠. 근데 시행이 2008년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거 광고하고 다녀야 돼요. 정당이 아닙니다, 저건. 근데 아직도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서 자기네들이 정당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참 답답하죠. 그래서 어쨌든 양극화는 참여정부 때문이 아닌데 조중동은 경제 파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진보 언론은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됐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양극화를 많이 해소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복지가 뒤늦게 시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양극화가 약간은 완화됐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진보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때 복지가 엄발의 오줌 누기죠. 그러니까 그 큰 도움은 못 됐지만 실제로 많이 했거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분열, 편가르기, 갈등 프레임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수 언론가? 청와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신공항? 한 달 했다? 안 해. 과학벨트? 얼로 보낼지 몰라. 죽도록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노 대통령 얼마나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 부산에도 이 제주도에 안 주고 부산에 에이펙 주셔가지고 또 제주도에서 엄청 욕도 먹었잖아요. 선거에도 지고. 그 동서 화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항상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과 화합의 상징처럼, 아니 그러니까 분열과 화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상징처럼 그렇게 이제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하나 딱 만들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갇혀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팍 넘어갔죠? 이게 잘 안 되네. 아, 됐다. 네, 이건데요. 우리 사회에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이게 정치학회부에 실린 논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 보면 조선일보에서 담론을 시작해요. 제가 이걸 사례 연구를 했던 건 뭐냐면 2000년 총선연대에 낙천운동을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거 논문에도 막 나왔어요. 총선연대의 낙천운동이 네거티브 캠페인이라서 네거티브 운동이라서 투표율을 떨어뜨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율을 올렸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전체적인 투표율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는 쟁점이 없어서 떨어질 거라고 제가 1월에 예측해놨거든요 이미. 그래서 저는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4월 9일날 조선일보가 낙천운동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라당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학자들이 받아요. 그 받았던 학자가 누구냐면 최장집, 손호철 두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 가서 대담을 해요. 낙천운동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떨어질 거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한겨레까지 가는데 이게 9일날 시작해서 통해서 한겨레까지 가는데 13일날 나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지의 논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학자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화일보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좀 길게 가는 거고 조선일보가 그날 문화일보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나와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2등 신문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조선일보가 한 게 문화일보 가서 동아일보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담론이 만들어지는데 이 한나라당은 조선일보를 아침 전략 그 최고위원 할 때 그걸 펴놓고 하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왜곡을 해요. 그러면은 한나라당이 그게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왜곡한 거를 기정사실화 합니다. 그러면 그걸 문화일보가 적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동아일보가 기사를 쓰면서 조선일보는 이제 사설로 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언론들이 담론을 이렇게 만들고 그 밑 안에서는 또 학자들이 이렇게 담론을 만들어져서 학회보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실제. 그랬더니 전체적인 투표율은 떨어졌는데 그거는 쟁점이 없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미리 예측했잖아요. 근데 낙선 대상 후보가 있는 지역구와 없는 지역구를 제가 비교했더니 있는 지역구는 없는 지역구보다 투표율이 3% 높았어요. 그럼 뭐예요? 낙천운동에 그나마 관심 없는 투표율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문 여러 편 썼는데 책도 쓰고 제 논문과 책이 다 뭐냐면
이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검증하는 논문이 줄을 이루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모난돌이 그 정 맞는다고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저를 오늘 보시고 나서 그래도 뭐 그렇게 싸가지가 없진 않네 이렇게 보셨어요? 저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알부녀 아니고요. 알부녀는 알고 보면 부드럽다는 사람, 부드러운 여자라는 거잖아요. 저 원부녀예요. 원래 부드러운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 그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를 제가 못 보고 맨날 이런 논문을 쓰니까 학자들도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한 10명쯤 이런 논문 썼는데 제가 그 사람들 이름 다 달아서 니네 틀렸다 그러고 논문을 쓰니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 운명인 건. 여러분들만이라도 저를 그 부드럽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대 낙선운동이 그런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독재시대의 논리와 문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코드 인사. 요새 왜 코드 인사 얘기 안 하나 몰래요? 근데 코드 인사는 민주국가에서는 어디나 하는 게 코드 인사예요. 미국, 영국, 독일 다 코드 인사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편파 인사가 문제죠. 자기 사람만 씹는 거. 그러니까 이념이 같은 사람을 씹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펼쳐보겠다는 건데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처럼 고소형 인사가 문제거든요. 그쵸? 고소형 장동건. 예. 이런 인사가 문제인데 장동건 아세요? 예, 장노교. 그 다음에 동지상고. 건은 뭐죠? 건설업자. 그게 문제인 거지. 아이 뭐 진보진영 인사를 임명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참여정부가 눈치 보느라고 뭐 고건씨 같은 사람도 갖다 놓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회전문 인사. 뭘 보고 회전문 인사라고 그랬냐면요. 대통령은 권력이 있는 자리에 참모들을 한 자리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호철 수석님 안 계시나? 이호철 수석님도 국정상황실장하고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에 모든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계속 안 둡니다.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글로 쏠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환보직이라 그러죠. 순환보직은 어느 나라나 하는 게 순환보직이에요. 그리고 좋은 거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 언론은 회전문 인사라고 불렀어요. 회전문 인사는 뭐냐면요. 그 이익집단에서 정부로 들어오고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법률회사 가가지고 로비스트로 변하고 이게 회전문 인사예요. 그래서 그 이익집단의 이익을 정부에 들어와서 대변하는 이게 회전문 인사인데 우리 참모들 순환보직 시켜가지고 회전문 인사라고 조중동에 하면 일주일 안에 경영한결에 뜹니다. 회전문 인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진짜 회전문 인사는 이 정부가 하잖아요. 네? 죽어도 하여튼 그 누구죠? 강만수 씨. 가는 곳마다 이 마이너스 손이라고. 뭐 IMF 때 나라 망친 사람도 그분이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등용하잖아요. 그런 거는 비난 하나도 안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독재 시대의 논리와 문화를 요거는 그냥 저에 관한 거니까 일단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도 그 보수 언론은 뭐라 그랬냐면 반미주의 그 다음에 이문열 씨는 끔찍한 포퓰리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상득 씨는 실업자 등 사회 불만 세력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진보 언론은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과 노무현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반신자유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2008년에 정치학회고에 낸 논문이에요. 해봤더니 참여민주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진보적 자유주의자, 참여민주주의자고 비민주적인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쇠고기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였던 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대한 브레이크의 성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진보 언론이 다 아전인수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대안의 삶에 대해서 그 발전주의나 성장주의에 대한 대안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당시에 연구했던 그 연구를 보면 그 이제 국민 여론조사, 매일신문에서 했던 국민 여론조사는 49%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했다. 사실은 서거 전에 복권이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런 거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일신문도. 그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촛불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제가 서베이를 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얻었겠어요? 이 결과. 촛불 집회 서베이를 다 해봐서 얻은 거죠. 거기서는 73%가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아전인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실패론도 그 임기 말 지지도가 뭐 여론조사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9에서 32%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촛불 집회 때 49% 갔고 임기 중에는 경제 잘한다는 게 15%였어요. 근데 2010년도에는 58.6%가 경제 잘한대요. 진짜 경제 못하는 대통령 한번 만나보니까 이제 그 구간이 명간인 거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이게 새로 쓴 논문에 나오는 통계인데요. 그 복잡한 건 아실 필요 없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노무현 정부 평가를 넣으니까 이제 이명박 후보 지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거든요. 보면은 연령,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명박 지지했고 이 별 있는 게 의미 있는 변수거든요. 그 다음에 영남, 호남, 영남일수록 지지하고 호남일수록 지지를 안 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평가가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못했다고 할수록 한나라당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떤 학자가 책에다 쓰면서 서울대 교수예요. 아주 훌륭한 교수입니다. 쓰면서 결국은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당선됐다는 게 맞다 이러고 썼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열린우리당 깨고 민주당으로 갔던 게 이게 지역정당이고 한나라당은 성장주의 이념을 기치로 똘똘 뭉친 정당다운 정당이라서 이명박이 그 덕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넣냐면 한나라당 지지와 민주당 지지를 넣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넣는 게 선거 분석에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A, B, C예요. 근데 그 서울대 교수마저도 A, B, C를 안 넣고 분석한 거죠. 왜? 언론에서 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진실이 되니까 이 사람들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노무현 정부 평가 어떻게 돼요? 별이 없어졌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명박 당선과 노무현 정부 평가는. 그럼 뭐가 영향이 있냐? 한나라당 지지와 민주당 지지가 영향이 있는데 이 한나라당 지지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한나라당 지지와 영남을 보세요. 영남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나라당이 지역당이 아니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성장주의 박정희 이념으로 뭉친 보수정당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지 외에도 영남이 별도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호남을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민주당하고 똑같은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역당으로 후퇴하고 한나라당은 정당다운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명박이 당선된 거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나라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부흥회하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10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정권 가져간 거지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막 손 들고 시민들은 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에게 증거를 주니까 아 이제 확신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인들이나 교수들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자기네 아집이 있기 때문에 막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반발하냐면 레파토리가 뻔해요. FTA 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라크 파병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 대연정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은데 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주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면 제가 역질문을 해요. 지금 살만하세요? 이명박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당연히 진보 진영 후보가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잘못해서 이명박 됐으면 이명박 잘못하면 누군가 돼야죠. 근데 진보 진영 왜 안 떠요? 왜 안 떠요? 정당이 없으니까 안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명박이 잘못했는데 박근혜는 지금 몇 등이에요? 부동의 1등이에요. 35%. 왜? 한나라당 지지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관되게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클린턴의 임기 말 지지도 68%. 그러면 고원은 선거운동 안 하고도 당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후임 후보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다면 고원은 선거운동 하지 말아도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파퓰러 보트 그 대중 투표에선 비슷비슷했지만 선거인단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교수도 예측을 못했어요. 경제가 너무 좋았고 그 클린턴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 노 대통령을 이걸 오래전에 예측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니까 8년이나 10년 임기 이후에 더한 대통령이나 수상이 없더라.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정권이 넘어갈 것에 대비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정부 10년 하면 국민들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을 쥐어짜고 검찰을 쥐어짜서 우리가 임기 중에 조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이 넘어갔을 때 국민들이 아 얘는 틀렸어. 역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잘했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 넘어가더라도 정권이. 그래서 한번 넘어가면 다시 올 수 있게. 그게 노 대통령 생각이니까 대통령은 정권이 넘어갈 것까지 예측을 미리 하시고 언론과 싸우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당선됐다가 아주 화두였잖아요. 오마이뉴스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 20% 아니라 10%라도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대표 된다고 봐요. 그럼 뭐냐? 야권이 단일 정당 만들어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정당이 핵심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서구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선거 분석할 때 핵심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없으면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권 정당을 이 모양으로 해놓고 자꾸 노무현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의 당선 요인은 그 노무현 평가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제 대통합 신당이 지역 정당으로 후퇴하고 이제 경제 프레임으로 투표 치르고 영남 지역주의 결집하고 한나라당이 제도화했다는 거. 제도화의 핵심은 뭐냐면 경선을 아름답게 하고 승복하는 게 제도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 아시는 분?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이걸요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학교 다녀보면. 그 이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은 어떻게 똑똑한지 이 용량이 저보다 커요. 네, 19%입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 19%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왜? 5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피로증이 없었어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5년뿐이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피로증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노 대통령 그 당선된 데 가장 결정적인 게 경선이죠. 민주당 경선. 그게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경선을 아름답게 해서 승복하고 하나의 후보를 내세우면 희망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져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또 발견된다. 제가 그동안 못 들어보던 얘기 너무 많이 하죠. 다
메모리 안 들어가시면 어떡하죠? 이겁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지지 기반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대통령 지지도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고, 그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정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이 지역주의 정당으로 후퇴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증거는 그 부산과 광주 지역의 그 대학생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최근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치의식은 광주 대학생이 부산 대학생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전남대생이죠. 정당일 체감은 부산 대생이 전남대생보다 높습니다. 부산 대생이. 이 말은 뭐냐? 한나라당은 재연합이 돼서 젊은 한나라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요새 한나라당 가보세요. 대학생 동원 엄청 합니다. 우리 쪽 대학생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당의 문제라는 거 있는데, 노 대통령 지지 기반은 뭐냐면요. 당선될 때 처음 지지 기반은 중산층 고학력자가 줍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는 지지 기반이 소득과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서민층이 들어오고 중상층이 이탈하게 돼요. 왜 그러냐 궁금하시겠죠? 왜 이런 지지 기반의 변화가 왔냐? 여러분들 그 대통령 추모제 때, 추모 때 그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서울역이랑 봉화에 계속 서 있다 보니까 그 와서 추모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서민층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시킬 때 노사모들은 사실 서민보다는 전문직 고학력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참여정부가 이제 대표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저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있는 거를 그냥 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정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경제정책보다 참여정부 때. 그리고 보면은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는데 심화되진 않았거든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참여정부에서 했던 복지정책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토론하실 때 그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제가 데이터로 넣었으니까 이제 보시고요. 그 엄청난 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정부 복지주의 결과가 문제 제기에는 성공했지만 단임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정치화하지를 못했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갖지 못해서 이제 오히려 진보는 분열하고 한나라당은 복지주의의 위협을 느낀 발전주의 세력들이, 특히 중상층들이 한나라당으로 재연합하도록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2008년 데이터, 2007년 데이터 제가 다 해봐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노무현을 찍었고 여전히 긍정하는 쪽은 이제 이 소득이 150에서 그 400 사이 요 계층이고요. 서민들은 이해창을 찍었고 노무현을 여전히 싫어하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고연령층, 그 저학력층, 이분들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결을 못해서 이명박을 찍은 게 아니라 이분들은 처음부터 한나라당이고 지금도 한나라당이고 변함없는 한나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을 찍었지만 이제 돌아선 사람, 등을 돌린 사람이 많죠. 이래서 참여정부가 고전을 한 거고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았던 건데, 뭐냐면 고학력, 블루칼라, 이 민노당이죠. 호남, 중상층, 이분들이 이탈한 거예요. 근데 이해창을 찍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 돌아온 사람이 작아요. 수는 작지만 화이트 칼라, 서민 중산층 40대 이 계층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대통령의 복지주의를 열심히 한 결과 중상층은 이탈하고 많이 이탈하고 이제 중하층은 많이 못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고 이래서 그 지지도가 낮았던 거다 하는 건데,
이게 2008년 데이터로, 이게 내일신문 데이터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영남이 부정적이었어요. 지역주의가 있었어요. 대통령을 거부하는 지역주의가 있었는데 영남이 별이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지역주의가 깨졌다. 지역 변수가 노 대통령 지지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느끼지 않으세요? 부산 경남에서 노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의 당선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2008년 이미 지역주의가 깨졌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을 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소득이 이 어떤 투표나 지지에 영향을 미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노당마저도 계층적 지지가 아니에요. 민노당도 젊은 층, 인텔리층 또는 노조 중심의 지지지. 근데 노 대통령이 처음으로 소득에 의한 이거요, 마이너스 계층 투표, 계층 지지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노 대통령이 지긋지긋해하던 지역주의 감정의 정치를 깨고 이익의 정치를 2008년에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거 서거하신 다음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르고 가셨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으로서 나는 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나는 실패한 것 같다. 열심히 왔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길을 헤치고 왔는데 뒤돌아보니 그대로더라. 물을 헤치고 온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역주의를 못 깬 게 내 정치 필생의 과업을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008년에 이미 이루셨는데 이걸 계실 때 제가 분석해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참 그 뒤늦게라도 이거를 발견해서 대통령이 참 5년 동안 너무너무 큰일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보 진영의 미래를 볼 때 저는 그 노무현과 촛불이 여전히 진보의 미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주류 진보 매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리고 주류 진보 정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 재연합이, 진보 정당 재연합이 이루어지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패배할 것 같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안 계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 6.2 지방선거는 이겼잖아요. 우리가 곳곳에서 이겼잖아요. 왜 이겼냐? 단일화해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친노 후보들이 전면 배치돼서 이긴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노무현 때문에 이겼는데 지금은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일부에서는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당선돼서 국민들이 아주 정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래요. 그게 아니죠. 국민들이, 진보들이 분열해서 지들끼리 찍고 까불고 하니까 믿음을 못 주는 거죠. 그나마 믿는 건 노무현과 노무현의 추종자들은 그래도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친노 후보들이 약진을 했던 거죠. 그래야 좀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노무현이 왜 싸웠냐? 노 대통령이 10년 주기설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고 국민 학습을 시켜줘야 정권이 가도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진보 진영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당신이 놓겠다라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실패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내가 언론과 싸우다 실패해도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다음 정부는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나더러 실패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게. 그 다음에 강물은 지그재그로 흐른다 그러시면서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 제가 정동영 후보라도 어떻게 좀 당선시켜 보려고 막 뛰어다니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강물은 지그재그로 흐릅니다. 그래도 반드시 바다로 갑니다. 이번에 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깨어난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은 성공했는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